이제 이즈 LSD Summer Coming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면은 아마 당연히 온다라고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한번 가볍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그 이제 LST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무려 놀랍게도 지분증명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LSD가 조금 더 약간 와닿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토큰이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NFT가 아니라 펀저블 토큰이거든요. 근데 이제 LSD가 되게 매력적인 점이 이제 NFT 같은 걸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걸려 있는 그런 금융 파생 상품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그 이제 아이겐 레이어에 대해서 글파스에서 이미 발표해 주신 분이 계신데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리스테이킹이라는 또 다른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 그러면은 어, 좀 웃기지만 어, 제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받아서 또 이제 그거를 어디다 갖다 넣고 또 뭘 빼내서 어디다 갖다 놓고 이런 거를 막 반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포지션처럼 해가지고 NFT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은 정말 말 그대로 특정한 이제 토큰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토큰, 예를 들어서 뭐 ST더 같은 거, 그리고 이제 LSD는 이제 LST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기초 상품이 이제 스테이킹 되어 있는 담보 자산에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LS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에 그냥 저는 이제 되게 좀 자료를 여기저기서 퍼왔어요. 그래서 퍼온 자료들을 함께 볼 텐데 6월에 이제 그 노스럽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더리움 스테이킹 유입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 참여가 정점을 찍으면 시장 점유율 상승 외 모든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 수수료 경쟁을 하면서 이제 LSD 프로토콜들이 다 망할 거다. 그래서 많은 트위터리언들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6월 당시에 어떤 LSD의 성장세를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토탈 밸류 스테이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하향한 적이 없다라고 근데 다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하죠. 이때 이더리움을 빼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 점점 더 이제 급격하게 가팔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6개월을 뛰어넘어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어떤 내러티브의 암호자산군들이 올해 가장 가격 상승률이 좋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준의 대시보드입니다. 네, LSD L2라고 써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올해는 거의 이제 L2 메타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L2들에서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으로 빼는 또는 이더리움에 제가 스테이킹을 하고 이런 토큰들을 어디다 또 리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시큐리티를 공유하는 이런 메타들이 가장 주된 메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안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만 봐도 이제 결국에는 망할 거다라는 예언과는 달리 락업 예측 규모가 6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1월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대다수 이더 보유자들이 출금을 의외로 안 하고 스테이킹 예치를 선호했기 때문이죠. 제가 약간 자료의 앞뒤를 조금 오가고 싶은데 어,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그 샤펠라 업그레이드 전에 리도라든가 로켓풀이라든가 이런 토큰들 가격이 아주 훌륭하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더리움 출금 가능해지면은 거의 뱅크런처럼 사람들이 다 이더리움 뺀다. 지금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다 망한다라고 썰을 많이 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LSD가 굉장히 지배적인 메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LSD가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트위터도 가보고 미디엄도 가보고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스테이킹 마켓에 대한 유저 선호도가 증가한 걸까? 뭐 이제 아이겐 레이어처럼 리스테이킹이나 유동화를 좀 더 뭔가 리즈너블하게 지원하는 프로토콜들이 많아져서 그럴까? 베어 마켓이라서 유저들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 수단에 몰린 걸까? L2들이 이더리움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체인으로 가져와가지고 거버넌스 경쟁을 한 걸까?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모듈러 구조의 블록체인이 대두되면서 여러 체인의 보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TBL이랑 트랜잭션 뻥튀기가 쉬울까?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디파이가 금융 기반이었다면 LSD 같은 애들이 좀 더 금융 상품의 진화와 같은 내러티브를 보이는 게 아닐까? 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이더리움이 시중에 유통량이 줄어들수록 이더리움 보유의 매력도가 증가하니까 이더리움 안 팔고 유동할 수 있는 거 쓰는 게 아닐까? 이해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쟁글에서 어떤 분이 쓰신 아티클을 캡처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이 밸리데이터들 이 친구들한테 맡기게 되면서 스테이킹된 이더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자가 이제 보안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더는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는 용도인 건데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터 리비뉴를 이렇게 나눠 받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돈이 충분히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더가 잠들어 있기에는 이게 너무 약간 아깝다. 그래서 어, 네, 제가 만든 자료지만 조금씩 이제 제가 순서를 헷갈리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왜 위험한가도 정말 주장이 다양한데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 특유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성, 불필. 이게 그 뭐냐면은 그 기초 상품이 조금만 가격이 변동해도 파생 상품은 엄청 변동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이 진짜 이더리움이 아닌데 진짜 네이티브 토큰이 아닌데 그렇게 보고 거래되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특정 업체나 프로토콜의 스테이킹 물량이 몰리면서 보안성 신뢰성이 약화. 이따가 제가 이제 존경화에 맞지 않는 비탈리 부테린 선생님의 주장들을 많이 다룰 텐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장 주된 비판 포인트죠. 이 자료에서 일부러 리도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리도 또는 라이도가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이 지금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싱글 페일러 포인트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 비판이 존재합니다. 거버넌스 참여 어려움. 아주 심플하게 델리게이터들이 과연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냐는 거죠. 그냥 이제 특정 프로토콜이 거버넌스 다 먹는 거 아닌가. 디바이스에 법을 늘린다. 근데 이거는 뭐 법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유동성 토큰의 가격이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핑 공격되기 취약하진 않은 거.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지.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소리네요. 비탈릭 부테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뭐 여기는 리스테이킹 IM 레이어를 비판하는 부테린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가져왔지만 어차피 밑에 또 나오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킹된 이더가 네트워크 보안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에서 스테이킹된 이더 고마워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해줘서 고마워하고 보상을 지급하고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은 발이 묶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트랜잭션을 계속 일으키고 가스비도 계속 이렇게 이더리움 펑펑 번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묶인 토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 금융 상품에서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적금 통장을 들고 있는데 그 적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을 깨기는 싫고 근데 당장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갚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선 예적금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을 저희가 예적금 대출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유동화를 시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예적금 대출을 저희가 갚아야 되잖아요. 이 갚겠라고 약속한 종이를 이제 예적금 대출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은행이 어 뭐 이제 1,000만 원을 받을 권리 이 예적금이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은행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써 있는 종이를 다른 애한테 줄 수도 있겠죠. 뭐 은행이 예전에 뭐 니한테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럼 걔한테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예적금에 해당하는 것만 뭐 다양하게 바꾸면 뭐 이제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유동화를 시키기에는 아까운 적금 통장처럼 당장은 못 깨는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전부 다 현실 세계에서의 리퀴드 스테이킹 즉 이제 증권이나 어떤 자본적인 수단을 통한 유동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약간 복잡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제 블록체인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구조는 아니라 현실에서 금융상품에서 엄청 널리 쓰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파이드를 보면은 너 토큰을 예치를 하면은 알아서 좀 불려줄게라고
한때 이제 좀 대책 없이 약속한 디파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스테이킹 토큰을 바탕으로 유동을 하는 리퀴드 스테이킹은 그래도 이제 명확하게 담보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유저들과 어떤 이제 서비스 메이커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슬래싱도 있고 사실 그 이 친구들이 보안에 대해서 100% 이제 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히려 소수의 밸리데이터 운영자들, 소수의 어떤 노드 운영자들에게 집중되고 중앙화된 자산과 권력이 더 다양한 리스크의 네트워크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놀랍게도 JP 모건에서 낸 리포트인데 JP 모건이 그 회장이 블록체인 엄청 까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근데 저는 진짜 JP 모건이야말로 정말 미국 그 금융기관들의 블록체인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걔네 블록체인 특허도 내고 상표권도 내고 뭐 이제 비트코인 ETF 펀드도 운영하고 미친놈들이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계속 블록체인을 까는데 회사는 블록체인을 꽤 규모 있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좋은 건 나만 할 거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는 이제 우리만 할 거고 너네들은 이제 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근데 JP 모건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되게 맞는 말이 많은데 이제 뭐 이 부분만 캡처를 했습니다. 연쇄 청산이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단일 실패 지점이 되는 위험도가 꽤 높죠. 실제로 보면은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라이도가 이제 혼자 20빌리언의 아름다운 TBL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떡락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전에 어,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약간 담보자산보다 가치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갑자기 옆에 있는 참가자분들 화면이 사라져서 어디 갔지? 아무튼 네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그 업그레이드 시점에 다가갈수록 가치가 오히려 어, 올라간 뒤 할인됐던 분이 이렇게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의 표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키는지를 잠깐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못 알아보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 상위 5개 유동 스테이킹 제공업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스테이킹의 50% 이상을 관리하면 특히 라이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JP 모건이네요. 그러니까 어, 이건 심지어 지금 바이낸스가 3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아웃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단 뭐 마음만 먹으면 거의 독과점도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리퀴드 스테이킹 메타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장안의 화제인 네, 아이겐 레이어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이 켜졌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겐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미들웨어에도 공유해준다는 개념. 미들웨어. 이제 이더리움은 멀쩡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멀쩡하게 작동을 하려면 뭐 브릿지라던가 오라클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다 멀쩡하게 작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더리움은 안전한데 이 친구들 뭐 근본이 있는 친구들이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근본 이더리움의 이런 보안성을 이런 미들웨어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자. 근데 어떻게 나눠주는 기준을 정할 거냐고 하면은 너네가 이제 이더리움을 아이겐 레이어에 스테이킹을 하면은 리스테이킹이 가능한 토큰을 줄 거다. 그거를 너네가 뭐 어디에다 이제 리스테이킹을 할지 골라라. 근데 실제로는 고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스테이킹 하라고 아이겐 레이어한테 맡기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미들웨어, 특정한 어떤 미들웨어나 어떤 뭐 L2나 뭐 어떤 메인 네트워크, 어떤 레이어가 됐건 간에 이제 밸리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밸리 돌리는 사람들이 그쪽에도 이렇게 어, 밸리를 돌려준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블록 보상도 받아먹는다. 가 이제 아이겐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아이겐 레이어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더리움이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의 어떤 세상을 열었다. 근데 이런 모듈러한 세상에서 이더리움은 신뢰가 가능한데 다른 아이들은 신뢰를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이더리움의 관할에 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디앱과 아이겐 레이어와 이더리움이 공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죠. 이게 좀 참신한 거는 이제 기존의 리퀴드 스테이킹은 되게 아주 심플하게 이더를 스테이킹을 해서 리퀴디파이 했더니 ST 이더가 나왔어.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약간 이제 뭐 일단 ST 이더를 쓸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그냥 전체 버블만 늘어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이는 용도를 가지고 온 거죠. 아니 이렇게 리퀴드 스테이킹을 하면은 정확히 리스테이킹을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미드웨어도 공유해 줄 수 있다고 그 코스모스의 ICS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띠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더 안전한 보안을 다른 체인에 제공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한 체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체인까지 다 번져서 이제 단체로 이제 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겐 레이어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겐 레이어라든가 이제 그 아서 헤이즈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굉장히 스캐미한 프로젝트 잘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이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슬라이드들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과거 이제 또 디파이 토큰들 너무 많아지는 LP 토큰들 너무 많아지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빨아 먹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분까지 있는 그런 프로토콜은 되게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연하지만 기관들로부터 아주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리스테이킹 수익을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블라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 분도 팀원에 들어 계신 걸로 알아서 제가 별도로 코멘트를 하진 않겠지만 많은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메타의 프로젝트들이 조금 약간 무리하기 시작한다. 이제 과거 디파이들처럼 좀 무리한 수익률을 약속하기 시작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뭐 이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일단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리더가 될까라는 기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탈리 구테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아이겐 레이어 같은 거 이제 절대 안 돼. 이제 대노 하신 거지. 대노 하셔서 이제 인터뷰들에서 계속 까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블로그에 쓰시는데 어, 지금 이렇게 유동 스테이킹 토큰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 로켓풀, 뭐 리도 이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 노드 운영자의 중앙화병 그리고 불필요한 합의 계층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실제로 글을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아마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승전 약간 대중, 기승전 뭐 민주주의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리퀴드 스테이킹을 할 때 어떤 노드에다가 스테이킹을 할지 정도는 뭐 이제 유저들이 정하게 해줘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게 해줘라. 이건 되게 맞는 소리고 상식적으로 되게 납득이 되는 소리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체 스테이킹보다 가벼운 방식으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그 노드보다는 덜하게 어떤 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합의에 이제 그 친구들도 참여를 시키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엄청 많을 테니까 이제 랜덤으로 10,000명을 매번 골라서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컨센서스 과정에 참여를 하게 하죠라는 소리인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밸리데이터를 좀 더 이제 그 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좀 낮추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자. 이런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버 프로토콜이라던가 이제 약간 조금 더 밸리데이터 수를 늘리면서 약간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좀 약한 애들도 받아주자. 이런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합의 계층이 처리해야 되는 서명수. 이거는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탈리 부테린 선생님은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메타를 테마는 보호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긴 안 나왔지만 아마 위에 캡처본을 넣었던 것 같은데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되게 대의명분은 좋죠. 이제 여러 미드웨어들이
이더리움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이더리움 보안에서 이제 결함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배전제를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탈리 부테린 선생님은 이제 더 다오도 해킹 당해보고 여러 번 털려보신 분이라 그런지 이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깔끔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복잡성을 늘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디파이테랑 굉장히 내러티브가 비슷한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아서 헤이즈 씨가 GMX라는 걸 이제 하시면서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좀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이 개념도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되 포인트를 모아서 뭐 토큰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메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 랭킹 이런 거 사람들이 못 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대한 많은 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들을 우리한테 가져와라. 가져올수록 포인트 주고 너네가 이제 풍차 돌리기를 많이 할수록 포인트를 주겠다. 뭐 이런 메타들을 내세워서 초기 유저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저. 즉 이제 에어드랍 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약간 좀 곡괭이 메타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기관들이 엄청 투자하고 있고 키벨 트랜잭션 엄청 펌핑되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봤듯이 준에서 지금 이제 AI가 2위입니다. 올해 그 AI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도 AI 타령을 그렇게 했는데 AI를 이제 씹어먹는 567%의 상승률을 보였다. 3위는 또 RWA, 이제 현실 자산 이런 거 다 뜨겁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얼마나 이제 펌핑을 했으면은 저렇게 커졌다. 기관들이 펌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또 어딘가에서 써놨지만 기관들 위주로 이제 L2 시장이 더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L2들한테 어떤 좀 이더리움이랑 붙어 먹을 수 있는 되게 적극적인 명분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파이랑 비슷한 썸머를 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근데 예전에 디파이들이 주장을 하던 건 우리는 이제 은행처럼 대출과 아니면 이제 뭐 예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고 그 과정의 서비스 수수료로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죠. 하지만 스테이킹 리비류는 실존하는 그런 수익이니까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고 조금은 덜 리스키하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 아이겐 레이아웃 등이 모듈러 블록체인 환경에서 보안성을 이렇게 나눠서 제공하잖아. 너네 되게 이제 많은 모듈러 블록체인들이 등장할 게 아니니 이런 식으로 어떤 생명력을 조금씩 이렇게 더 얻어가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파이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은행 같은 기초적인 금융 서비스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슬슬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좀 더 아름다운 법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에서의 파생 상품 시장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고 소유되고 규제될 것 같은 말들을 써놨는데 그거는 뭐 봐야 아는 거지만 디파이 때랑 굉장히 요소들이 비슷하고 이제 뭐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을 이런 사람들이 했었지라고 하는 그런 추억을 떠올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여전히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도 안 죽었고 아서이즈도 안 죽었고 뭐 이제 뭐 다 안 죽었어. 그 친구들이 이제 네, 디파이 말하던 내러티브로 지금 이제 LSD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블랙락 등의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 기초 상품, BT 이더는 기관이 소유하고 파생 상품이 더 많이 거래되는 시대가 오고 있을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은 개인이 거래를 못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는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되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들이 가치 있는 원물을 가지고 너네는 이제 그거의 유동화 버전인 이제 ETF라던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거래를 해라.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기관이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이런 걸 유동화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을 유저들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계만 거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모기지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조금 위험한 이제 어떤 자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한테 떠넘겼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다지고 썰어서 섞어서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고 또 다지고 섞어서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 몇 명이 집값을 못 갚, 아, 미국인 몇 명이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은 건데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초 상품을 기관이 소유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 상품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이 파생 상품, 파생 상품, 파생 상품에서 전체 리스크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디파이 때도 사실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테라 루나 사태 그걸로 이제 코스모스도 영향을 받고 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FTX도 있었고 아무튼 생각하니까 또 속이 쓰리네요. 네, 어쨌든 이 메타는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제 12월인데, 2023년 1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2년 말부터 사실 이런 LSD 메타를 미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봤던 건 진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여름인가 10월인가? 10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충 뭔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나중에 발표 자료를 올리겠지만, 다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고, 이제 뭐, 공격하는 내용도 다 맞는 말이었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조명을 받은 거에 비해선 아직까지는 살짝 하이프가 약한 것 같은 키워드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밸리데이터 테크.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리데이터를 좀 더 쬐끄만 친구들이나 개인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니라는 개념인데 어,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을 하자면 좀 그렇고 그냥 이제 간단히 말해서 여러 컴퓨터나 이제 아니면 여러 컴퓨팅 파워를 가진 주체들이 어, 한데 모여서 밸리데이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충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친구가 갑자기 꺼졌어. 그러면은 이제 슬래싱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안전한 숫자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오버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또 이더파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서 헤이즈가 묻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DVT 쪽도 이미 LSD를 미는 사람들이 밀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제가 자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LSD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 그러면은 LSD 덕분에 유동성도 많아지고, LSD 덕분에 이렇게 좀 무질러 블록체인들에 대해서 뭐 이제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밸리데이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렇게 DVT 같은 키워드가 뜨는 그런 모습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은 밸리데이터 따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되게 기관의 노름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상화 다음 썸머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트코인은 최고 존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제 신지신 엘프들과 일부 에런들이 또 이제 대두 저희 다 이제 기억하듯이 이제 디파이 서머 때는 뭐 솔라나나 이런 친구들이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L2 친구들이 튀어나와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약간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지난 디파이 서머는 살짝 VC 주도의 냄새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놓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던가 뭐 이제 아니면은 좀 급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의 메인넷을 만들고 어, 파생 상품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국가별 메인넷도 등장을 하고 있죠. 국가별 시장 주도 기관이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뉴스 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바이낸스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점점 수그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토박이 거래소들이 이제 미국을 먹고 있죠. 뭐 이제 뭐 쿠코인 이런 친구들 다 박살나고 있잖아. 중국발 거래소들 다 미국에서 박살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아시아라든가 특히 뭐 아랍, 일본 이렇게 아직까지 돈 좀 쓰는 것 같은데 증권 시장 좀 큰 것 같은데 충분하게 블록체인 시장의 유동성을 불러오지 않은 국가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불리시하다, 어디가 불리시하다 이런 말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걔네들이 쓸 수 있는 거에 비해 아직 덜 썼다. 그리고 아직 좀 아시아 쪽에서 주된 거래소들이 진출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빨아먹어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발표가 누구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블록체인 시장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국가별 메인넷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는 뭐 이더리움을 어떻게 해서 이더리움 필러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건 인도에서 만들었어. 이거는 뭐 어디에서 만들었어. 만으로도 마케팅이 되는 그런 메인넷들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선 안 들었지만 CBDC라던가 그 나라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된다면
국가별 메인넷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강조되는 것도 뭔가 엄청 어, 특이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구조에서 특정 레이어에 특화된 체인들의 활용 사례가 많아지. 이제 GK는 좀 놀랍게도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메타랑 많이 엮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DA, 데이터 가용성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기존 블록체인은 너무 당연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는데 적합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GK도 우리 거래 기록이 다 털려. 그래서 프론트 러닝 당하고 샌드위치 어택 당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깜깜이로 아예 GK 체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라든가 기존 블록체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듈러 케이스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DBT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생겨날까 아니면 AWS처럼 하나의 거대한 주체가 관리한 밸리데이터를 임대하게 될까?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LSD나 LSD 파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디파이 마켓을 다시 이렇게 좀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토큰의 선언이 일어나고 어, 제가 어디서 들은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디파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버블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떤 LSD 메타에서는 과연 정말로 큰일이 안 일어날까 아니면 큰일이 일어날까 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안수빈님 텔레그램에서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밸리데이터와 델리게이터의 뭐 역할 이런 걸로 이제 발표를 끝내려고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비탈릭 선생님 발자취를 따르는 게 더 재밌어서 네, 이건 그냥 쓱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밸리데이터는 뭐 합의의 얼로케이터, 리소스의 얼로케이터, 스테이트의 얼로케이터, 커밋먼트의 얼로케이터, 커뮤니티 에이전트 좋은 말들 근데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권력을 가져갈까 아니면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델리게이터들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테린 선생님이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구조를 진짜로 재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11월 29일인가? 어쨌든 제일 최근 데브 커넥트에서 나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세스 다 좀 바꾸고 싶어. 약간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조만간 어떤 메타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개인 mem풀이라던가 부테린이 주장을 하는 것들은 사실 보면은 여기 밑에 나오지만 2017년에 주장하던 그 유명한 탈중앙화란 무엇인가 아티클부터 시작을 해서 꼭 탈중앙화가 맞다는 아니라 그 여기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논리적 중앙화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권력이나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런 걸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실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개인 mempool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더 많은 애들이 이런 스테이킹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그냥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일부러 짧게 넣었지만 스마트 계약 지갑이나 코드 사전 컴파일 같은 것도 이제 가스비 줄이고, 뭐 이제 개인들이 좀 더 참여하기 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테린도, 개인들이 좀 더 많이 와야 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GK가 프라이버시 같은 메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전에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리퀴드 스테이킹이랑 GK EVM, 그러니까 GK랑 리퀴드 스테이킹을 잘 이렇게 적절히 버무려야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네, 이번 터키 데브 커넥트에서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2017, 2018, 202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웃겨서 가져온 건데 이게 아마 2020년일 거거든요. 이제 뭐야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가져온 거냐면 그 대체로 부테린이 뭘 인터뷰에서 까요. 근데 단기간엔 그게 되게 잘 돼요. 되게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근데 결국엔 망해요. 2018년에 이제 이거 했고, 네, 채팅이 올라왔네. 아, 개인 mem풀에 관한 비탈리 코멘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개인 멤풀. 멤풀이 이제 저희가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면은 멤풀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이제, 어, 제가 여기서 굳이 MEV 부스트 적용 이후에 이더리움 구조를 다 말하지 않겠고,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블록에 하나, 둘씩 주워 담아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내 트랜잭션이 이런 블록 만드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라던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는데 블록 만드는 친구들이 이 트레이더들을 전부 다 선행 매매를 해버리면은 어, 그냥 블록 만드는 친구들이 그냥 다 해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탈리익의 경우에는 개인 mempool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약간 더 이제 프라이빗하게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체 영상을 본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런 뜻으로 했겠거니 하는 거긴 합니다. 나중에 다른 분이 좀 더 조사해서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알레오라던가 약간 풀리 GK 체인을 약간 지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 아티클이나 닥스에 많이 써놓는 어, 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일단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테린 선생님이 뭘 까면은 단기간에는 그게 되게 떡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디파이도 그렇고, 아무튼, 뭘 이제 까면은, 단기간에는 떡상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고꾸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떡상한 걸 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비탈리 부테린 선생님 같은 이제 어떤 이상주의자가 돼서, 에이, 저거는 어차피 떨어질 롤러코스터니까 타지 않아야겠어, 라고 할지. 근데, 비탈리 부테린은 이더리움이 존나게 많은데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함께 생각해보면은 좋은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약간 되게 좀 아무래도 전체 개괄을 훑는 정도로만 해서 약간 이제 개발적으로나 아니면 금융적으로 좀 더 재밌는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LSD 서머 커밍 왠지 올 것 같다. 하지만 네. 과연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도로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